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이 있었는데요. 잠시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는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확고한 연대의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확고한 연대의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 자유와 연대를 강조했고요. 이 메시지가 공허하게 끝나지 않으려면 성과, 실적으로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오늘부터 각국 정상들과의 만남도 예정돼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과 차례로 만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외교통이시죠? 윤상현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윤상현 의원입니다. 예, 어제 유엔 연설은 보셨죠? 예, 오늘 우리 한국 시각으로 새벽에 했습니다. 예, 그 어떤 대목에 가장 주목하셨는지 총평부터 해주십시오. 좀 전에 이렇게 대통령 연설하는 게 나왔습니다만은 세계가 경제, 안보, 복합적인 위기 등으로 이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 이제 국제사회가 연대해서 자유의 가치를 지키자. 또 한국도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 하면서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에 지원을 하겠다. 또 개도국한테도 여러 기금을 추천하겠다. 또 개도국과 녹색 디지털 기술도 공유하겠다. 이런 식의 연설하셨습니다. 네. 그 자유를 21번 언급을 했던 데 반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다 보편적인 가치로 두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에 반대되는 이제 북한이라는 단어 사용은 한 번도 없었고 남북관계 관련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 게 좀 특이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예. 담대한 구상을 제의를 하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을 한다면은 그 단계에 맞춰서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제안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유엔 총회 기조 연설, 이번에 77차죠. 거기서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굳이 할 필요는 없었다. 가장 예. 주목되는 게 이제 한미 정상회담인데 예. 우리가 미국이 지금 대통령이 사인해버린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예. 우리한테 불리한 게 많잖아요. 전기차 보조금은 완전히 차별받는 거고. 예. 관련해서 어떤 진전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시다시피 이게 그 IRA 법안이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 제도, 전기차를 미국 밖에서 만들거나 아니면은 또 중국산 광물이나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차들에게 보조금을 지급을 중단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 우리 이제 한국산 전기차, 현대에서 아이오닉, 기아차에서 EV 등을 수출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앞으로 3년 동안 이제 한 50만 대 이상, 한 17, 8조의 피해액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대정부 질문에서도 한덕수 총리에게 이게 한미 FTA 협정 위반 아니냐 했더니 총리께서도 위반이다. 예. 한미 FTA 보면 MFN이라고 Most Favored Nation, 그렇죠. 최국 대우 조항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위반이다. 예. 그래서 한미 간의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타개 나가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이 미국 밖에서 제조하는 전기차에는 다 공동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언제 타결할 수 있느냐. 지금 아시다시피 11월 8일 날 미국의 중간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자국 보호주의 경향이 강하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미국 조야를 설득해서 이 IRA 법안의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물론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언급을 하실 겁니다. 한미 예. FTA 이 동맹 정신에 위반한다. FTA 위반이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이게 금방 해결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 어느 정도 희망이 보일까요? 어떤 답변 정도는 끌어봐야 된다라고
그래야 성공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뭐 어떤 답변할 수 있는 위치일지 몰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솔직히 지난번 5월달 한국 방문했을 때도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어디입니까? 삼성 그렇죠. 반도체 공장 아닙니까? 그렇죠. 또 가실 때도 현대 공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삼성전자에서 미국 테일러 시티에 170억 달러, 또 현대는 50억 달러 투자 약정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을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한미 간의 어떤 이 경제협력 정신 또 동맹 정신에 위배된다. 라고 이제 강력하게 어필하실 걸로 보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국내 정치적인 고려를 왜냐하면 이게 바로 11월 초에 중간 선거가 예정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 뭐라고 말씀하시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미 통화 수합 관련해서는 그 5월에 바이든 대통령 왔을 때도 여당의 정책위 의장 그리고 최근에도 최상목 경제수석도 공통의 관심사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한미 통화 수합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구조적인 경제 위기가 있을 때 통합 수합을 체결했습니다. 네. 뭐 2008년 금융 위기 때 300억 달러 했고요. 또 2020년 그 코로나 위기 때 600억 달러 했고 그게 작년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께 이걸 질의를 드렸는데 총리께서는 아직 우리가 구조적 위기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물론 이제 우리가 보면은 제가 외환 보유고가 한 4,500억 달러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외환 보유고가 부족한 사항은 아닌데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 보면은 이번 달 안으로 곧 그 금리 인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0.75% 인상을 하면은 지금 미국 금리가 2.25, 2.5 사이에서 이게 막 3.25까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한미 간 금리 격차가 1%가량 납니다. 그럼 우리 환율 시장이 불안정해질 거고요. 네. 그래서 환율 시장이 불안정하면 아시다시피 우리는 미국에 의해서 이 환율 문제에 대해서 관찰 대사국인데 와치리스트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국 정부가 달러 강세를 막기 위해서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기가 힘든 상황하에서 이게 필요하지 않나. 적어도 우리가 이 통화 수합 문제를 대통령께서 두 분이 논의하시는 것만으로도 어떤 시장에 이 안정감이라는 이 메시지를 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결이 안 되더라도 한번 말씀을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체결이라는 것은 양국의 이 미국의 페드하고 한국의 이제 한국은행이 하는 거지만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난 5월에도 말씀하셨으니까 이 한미 간 뭐 금융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말씀 하나만으로도 시장에는 엄청난 이 안정감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액수에 구애받지 말고 사실 뭐 미국에서 양적 축소를 하는 게 한 달에 뭐 보통 한 500억, 6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우리가 다만 100억 불이나 300억 불만 통화 수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제 금융 시장에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안정감 측면에서도 고려해 볼 만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건가요? 한일 정상회담이요? 현재 지금은 뭐 우리는 할 거다라고 김태우 국가안보 1차장이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본에서 부인하고 있거든요. 이거 일본에서는 아시다시피 이 한일 정상회담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꺼리고 있습니다. 왜 꺼리냐면 일단 한국 정부가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개인의 일제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1960년 한일 기본 청구권 협정의 위배다. 이거는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 너희가 먼저 이 해결책을 가져와라. 해결책이 없어 한일 정상회담이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합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우리 박진 외교부 장관하고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하고 어느 정도 틀이 잡힌 다음에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이 제가 보기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있기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진전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구체적으로 진전이 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일단 만났다는 그 자체가 만났다는 훨씬 의미가 있고요. 예. 사실 이게 이 강제징용 해법 문제가 뭐 2018년 10월 달부터 계속 여야 간에 논의가 있었고, 물론 이제 새로운 윤석열 정부의 등장과 더불어서 우리가 훨씬 더 일본 정부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좀 더 지난 정부에 비해서 나은 입장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 현재 대법원에서 이제 미쓰비시 일본 제철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에서 소위 말해서 현금화 작업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현재 현금화 작업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는 거, 그게 관건입니다. 현금화 작업을 막고 한일 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타결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이게 북한 관련해서 유엔 총회에서 연설 이 부분이 좀 빠졌고, 그 전에 보면 이제 뉴욕 타임즈에서 상당히 대문짝만하게 크게 기사가 나왔는데, 거기에서는 또 문재인 정부의 외교, 특히 남북 관계 관련해서는 폴리티컬 쇼다, 정치적 쇼다, 이런 말들이 나왔었잖아요. 저도 참 죄송스럽지만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말씀 맞다나 쇼했다고 생각합니다. 쇼를 했다. 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달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정상회담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지난 5년 동안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가 됐습니까? 오히려 한반도에 완전한 핵 무장화가 됐습니다. 지난 5년간 보십시오. 북한의 핵무기 한 20개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핵 미사일 껐덕하면 핵 미사일, 전술 핵무기 미사일 시험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완전 핵 무장이 됐거든요. 5년 동안 그런데 우리 입장을 제대로 설파를 못했어요. 끌려다녔습니다. 당연히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정당하고 100% 옳은 얘기입니다. 정책 쇼했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의 때도 비슷한 말씀을 권영세 장관에게 질의하면서 했잖아요. 담대한 구상에 담대 보이지 않는다. 국제사회가 이걸 담대하게 받아들이느냐.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문재인 정부 5년의 정책이 잘못됐다. 그것은 그거는 정말로 그 얘기를 말씀하신 거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계를 어떤 식으로 이걸 이끌어 갈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로,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8월 15일 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제의를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통일부 장관이나 뭐 대통령 국가안보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뭐 조율을 하고 발표를 했겠습니다만은 좀 더 저는 정교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구체성? 입장을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번 보십시오. 이 북한이 실적 비핵화로 진전을 한다면은 우리가 대북 경제 지원을 확실하게 하겠다. 경제 지원하겠다. 이거 지난 정부에서 매번 써먹던 이 레파토리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도 그랬습니다. MB 정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핵 무력 강성대국이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이런 마당에 우리가 대북 경제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 이 발상 자체가 나이브하지 않냐. 북한은 이제 한국의 경제력을 우리가 레버리지 쓰는 거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아예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냐? 오히려 세계 국제 무역 체제라든지 금융 체제 들어오는 걸 더 바라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 독자적으로 한미 간에 만드는 것, 조율하는 것도 좋지만은 또 일본이나 국제사회와 같이 조율을 하고 좀 더 정교화됐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헬기 손상 사고 있었잖아요. 그 신문에서 봤다라고 이야기해서 신문에서 봤다는 이야기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총리께서는 워낙 많은 현안을 팔로우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디서 신문에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도 그 헬기가 내리려면은 80 곱하기 80m 그게 있고, 그게 이제 물론 대통령이 그 헬기에 탑승 안 하셨습니다만은
나뭇가지에 뭐 걸렸다 이런 보도 신문에서 봤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리께서 모든 현안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총리가 각 부를 통합을 하고 또 거기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해야 되는데 네. 총리에게 진짜 대중 질문을 저도 하면서 보면은 총리의 답변이 너무나도 잘하시는 거예요. 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외교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심지어 그런 헬기 문제까지 전부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야, 얼마나 벅찰까. 아니, 878억 그렇게 큰 예산안 영빈관 신축안 그것도 신문에서 봤다. 이거는 좀. 예, 878 영빈관 사업이요. 예. 이게 얼마나 수많은 사업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630조 가량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870몇 억 아닙니까? 그 사업 자체를 어떻게 총리가 다 할 수는 없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대정부 질문하면서 총리께서 외교안보 현안 답변하신 거 보고, 야, 그래도 총리님 잘하신다. 잘하신다. 제가 격려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예. 공정, 공익, 그리고 균형. 한 발짝 더 들어간다.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최강시사. 네, 이번에는 민주당 김영배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두 분 다 외통이어서 지금 말씀 잘 들으셨죠, 윤상현 의원? 네네. 예, 비슷하게 질문 순서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예, 보니까 골자가 국제적 연대를 통해서 세계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거기에 대한민국이 책임을 다하겠다, 뭐 이런 이제 말씀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자유와 연대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탈탄소, 그다음에 감염병 대응 이렇게 이제 국제사회의 주요 과제를 열거를 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진 말씀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고 안고 빠진 찐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감염병도 전 정부가 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겠다고 하고요. 탈탄소 같은 경우만 해도 세계적으로 지금 기후위기에 굉장히 중요한 아리백 등을 비롯한 현안들이 많은데 태양광 비리 수사를 한다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보면은 이 신재생 에너지를 대폭 감축하는, 늘려야 되는데 오히려 감축하는 이런 정책을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내 정책과는 매우 동떨어진 말씀을 유엔에서 연설을 하시는 걸 보고 조금 굉장히 공허한 연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감축한다는 게 정부 안에 나온 게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금 정부가 에너지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정부 목표를 이제 원전 비중을 많이 높이고 신재생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계획을 줄인 거죠. 그래서 확대하는 계획을 그렇습니다. 그 증가율을 줄인 거네요. 예. 이 문제는 이제 우리 기업에게도 매우 중요한 현안인데요.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아리백에 동참하겠다고 전격적으로 선언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현재 있는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의 총 생산량이 삼성이 써야 되는 총량보다도 조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플이나 이런 세계적 기업들은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된 제품만 납품받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아리백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삼성전자 말고도 우리나라에는 SK나 뭐 현대자동차나 글로벌 기업들이 많은데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국내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더 확대가 안 되면 이제 수출길이 막히게 되는 상황이 돼요. 쉽게 말해서 기업이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다면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대모비스나 삼성전기처럼 부품 조달하는 기업들은 애로가 굉장히 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기업의 생존과 관련돼 있고 국가의 생존에 직결되는 그런 중요한 국가 정책인데, 오히려 국내에서는 그런 세계적인 추세와 역행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이제 쓰면서
유엔에 가셔서는 탈탄소의 과제가 세계적인 그런 이제 우리 인류 전체의 과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모순된 모습이고요. 예. 더더욱 이제 좀 앞으로 지금 저 시간이 한 9분밖에 안 남아서요. 예. 네네. 정상회담 관련한 이야기 IRA 지금 저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 네네. 예, 이것도 저 윤상현 의원에게 여쭤봤기 때문에 비슷한 말씀을 좀 관련해서 비슷한 질문을 드려야 되거든요. IRA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봐야죠. 예. 그래서 현재 이제 IRA 관련해서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전기자동차 공장을 미국에 짓게 되는 연도가 2025년도까지라고 봐야 되니까요. 그 동안에 전기차 보조금을 못 받는 문제가 지금 발생하니까 우리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예.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5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을 했고 이번에도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 중간에 어디에도 한 번도 이걸 의제로 해서 사실은 미국과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하나가 환율 문제가 걱정입니다. 그렇죠. 지금 1,400원 가까이 되는데 한미 통화 스왑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좀 진전된 결과가 있어야만 제2의 외환 위기를 걱정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윤상현 의원은 둘 다 뭐 이야기는 해볼 거는 같은데 그런데 응답은 그렇게 기대를 못하는 것 같은 여당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가치 외교, 동맹 외교를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정작 미국으로부터는 사실 뺨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저자세 외교 국익을 팽개친 외교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우리 국익을 중심으로 한 외교 노선으로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인사를 재검토할 때가 된 거 아닌가 그런 또 조언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외교 안보 라인의 인사를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좀 개편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인적 쇄신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예. 대통령실의 고위급은 전혀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본과의 정상회담 논란과 관련해서도 안보실의 차장이 먼저 한일 정상회담이 합의됐다 이렇게 발표를 성급하게 하면서 오히려 문제가 커졌거든요. 일본 지금 기시다 총리도 지지율이 20%대로 폭락이 된 상태고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낮은 정상들끼리 회담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서로 보니까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 부담되는군요, 둘 다. 그런 와중에 그 실무 책임자가 성급하게 생색내기식으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아마추어리즘의 극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제관계나 외교관계에서는 아주 준비된 그런 이제 책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현안이 되고 있는 IRA라든지 통화 스왑, 그 다음에 한일 간의 이제 징용 그렇죠. 배상 문제 등의 현안을 능력 있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진용을 반드시 갖추는 게 필요하다. 예.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장은 일본과의 정상회담 개최마저도 지금 난망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된다면? 지금 일본이 보니까 징용 문제를 포함해서 일본 국내 정치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하여튼 최대한 외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일수록 아시다시피 징용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 절대로 저자세로 나가서는 안 된다. 예.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 준비 과정이 매우 국민적으로도 중요한 그런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질문 2개 남았습니다. 아까 윤상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대북 정책 정치적 쇼였다. 자기도 똑같이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유엔 기조연설 내용 자체가
연대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남북 간의 연합과 연대를 뺀 상태에서 연대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공허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사실 한반도의 문제는 이 우리 민족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생존과 관련돼 있는 문제잖아요. 예. 그런데 그 남북 정상회담을 한 것을 정치 쇼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남북미가 같이 정상회담을 한 바가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미국도 정치 쇼에 동참을 한 것인가? 그런 점에서 보면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을 가시는 와중에 전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 쇼를 했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러면은 정치 쇼를 했었다고 미국 정상에 대해서 비판한 격이 되는데 이거는 매우 부적절한 저는 발언이고 일종의 스스로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자해 행위 아니냐.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인식에 매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선 참모진부터 저는 개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아까 그래서 드린 것이고요. 다시 한번 예. 이제 이 남북 간의 문제라든지 한반도 전체의 이런 국익과 관련돼 있는 문제는 이제는 초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역대로 볼 때 7.4 남북 공동성명을 했던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역대 정부가 그런 남북 간의 합의에 대해서는 다 존중하고 지킨다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바로 전임 정부가 이루었던 이런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정치 쇼라고 폄훼하는 거는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되고 윤석열 정부에게도 저는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이제 스스로의 무장해제 자해 행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제하시는 게 옳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한덕수 총리가 신문 보고 알았다 이게 한 2번 이야기한 거잖아요. 대정부 질문에서. 예, 영빈관. 참 한심한 일 아닙니까? 사실 그 대통령실의 영빈관을 신축하는 문제는 지금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국내에서 최고의 화두로 떠올라 있는 쟁점인데요. 그것도 9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영빈관 신축 문제를 총리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이 책정이 되고 그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거는 그 국무회의를 주재한 게 한덕수 총리거든요. 이게 도저히 어떻게 지금 도대체 대통령실과 국정이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고 저는 심지어는 이게 대통령께서 취소 지시를 하셨다는데 그 과정도 굉장히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영빈관에 대해서 이렇게 신축 예산을 바로 880억 가까이를 책정을 할 정도면 대통령께서 지시를 했거나 정확하게 아셨을 텐데 이게 논란이 되고 이틀 만에 취소 지시를 하셨거든요. 그걸 봤을 때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이건 처음부터 내용을 잘 모르셨던 거 아닌가 이런 어제 질의도 한 바 있습니다만 그런 의심이 들 정도의 도대체 누가 영빈관 예산을 이렇게 끼워 넣기 식으로 넣었는지 이거는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될 문제이고요. 대통령실 이 운영 체계가 지금 매우 비체계적이고 그리고 이 소위 사유화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아마추어적인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